중동 하늘이 불타고 동맹국의 전쟁 비용을 뜯어내고 호르무즈 유조선이 폭파하고 전 세계 공항은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유일 물류량이 폭증하며 홀로 역주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초토화 붕괴 직전 위기를 연료로 바꿔버리는 미친 나라. 전 세계 2위 대한민국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카터라고 합니다. 미국 글로벌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에서 중동 사업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 업계에 발을 들인 지 23년째인데 그 2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면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중동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이란 하미레이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고 불과 사흘 만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두 척이 피격당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국제 항공유 가격이 하루 만에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40%요. 평소 같으면 1년에 걸쳐 오를 수치가 24시간 만에 찍힌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두바이 공항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중동발 화물기들이 이륙을 멈추기 시작했고 유럽 항공사들은 중동 경유 노선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창의까지 줄줄이 물류 적체가 시작됐죠. 그때 제 옆에 있던 중동 주재 파트너 압둘라가 전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처드, 인천공항 상황 봤어? 저는 솔직히 그 질문이 뜬금없다고 느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왜 갑자기 인천공항이냐고요. 그런데 압둘라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로 좀 봐. 지금 난리가 났어. 노트북을 열고 실시간 항공 물류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두바이 허브 처리량이 전일 대비 60% 급감한 상태였고 싱가포르도 30% 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이요. 인천은 물동량이 오히려 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 항공 물류망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와중에 한국만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국 쪽 네트워크에 연락을 돌렸죠. 서울지사 매니저 박준혁 차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 씨, 인천공항 물류 지금 정상 가동이야? 박 차장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이 아니라 확대 가동이에요. 부사장님,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 생중계 보셨어요? 국무회의라고요. 저는 그때 중동 상황실에 묶여 있어서 한국 뉴스를 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박 차장이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쟁 발발 이틀 만에 국무회의를 열었다고요. 거기서 결정된 게 뭐냐면 항공유 최고가격제를 즉각 시행한 겁니다. 정유사들한테 항공유 출고가격 상한선을 걸고 동시에 비축유 방출을 병행했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류 안정 패키지라는 걸 같이 발표했는데 인천공항 화물 착륙료 한시적이나 항공사 연료비, 긴급 보조금 지급, 화물 터미널 24시간 불가동 전환까지 한 묶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틀이에요. 이틀. 제가 이 업계에서 23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군사력이 아닙니다. 물류입니다. 물류가 끊기면 전선도 멈추고 경제도 멈춥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물류를 전쟁 발발 사흘도 안 돼서 정책으로 잡아버린 겁니다. 미국 본사에서는 아직 대응회의 일정을 잡고 있을 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 본업과 직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중동 현장에서 한국산 무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천궁이라는 방공 미사일 체계가 있거든요. 한국이 수출한 건데 이번 전쟁에서 실전 요격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 발도 아니고 연속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제가 로키드에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20년 넘게 다뤄왔는데 실전 요격 성공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훈련장에서 108, 100중이어도 실전에서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런데 천궁이 해낸 겁니다. 우리 회사 중동 고객 한 명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우디 쪽 국방부 관계자였는데요. 리처드, 우리가 다음에 검토할 방공체계 목록에 한국이 올라갔어. 실전에서 증명한 건 다르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밥 먹고 사는 시장이거든요. 패트리어트가 독점하다시피 한중동 방공 시장에 한국이 실전 성적표를 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날 저녁에 CNN을 켰는데 앵커가 이런 멘트를 치더군요. 전 세계 항공 물류가
전쟁의 여파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인천공항만 유일하게 정상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초고속 정책 대응과 방산 수출 성과를 묶어서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이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전 세계한테 광고해버린 겁니다. 물류를 지키는 속도, 무기를 증명하는 실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보통은 전쟁이 나면 강대국이 주목받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나오나, 중국은 뭐 하나, 러시아 입장은 뭐냐.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워싱턴 본사에 보고서를 한 통 올렸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요. 중동 방공시장 판도 변화 긴급보고, 한국 변수 분석 요망. 23년 만에 처음 쓰는 종류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전쟁을 통해 보여줄 것들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보고서를 올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제 업무 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중동 클라이언트들한테서 문의가 쏟아진 건데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문의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산 방공체계 스펙 비교 자료를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록히드 부사장인데 우리 고객이 저한테 경쟁사 제품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방공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에너지공사 쪽에서 긴급 입찰 공고가 떴습니다. 전쟁으로 해상 수송 인프라가 타격을 받으면서 원유 저장 운반 시설을 빠르게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부유식 해양 플랜트 신규 발주까지 같이 묶였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입찰 공고부터 계약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긴급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전시 상황이니까요. 제가 중동 에너지 쪽 인맥을 통해 확인해보니 그 입찰에 한국 조선사 3곳이 동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여기에 한국 방산업체들까지 방공 시스템 패키지를 묶어서 제안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방공이랑 조선이랑 에너지를 한 묶음으로요. 한 나라에서 이 3가지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우디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차관보가 비공식 채널로 한국의 방문 일정을 잡았다는 소식이 돌았고 쿠웨이트와 카타르도 별도로 한국 방산 브리핑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중동 전체가 한국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한 거죠. 그때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사 정부관계 담당 수석부 사장 마이클한테서요. 리처드, 백악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대통령이 동맹국 기여 문제를 다시 꺼냈어. 마이클은 펜타곤과 백악관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라 정보가 빠릅니다. 그가 전해준 내용은 이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계기로 동맹국들한테 훨씬 강한 압박을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같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참전 요구였습니다. 직접적인 군사력 투입, 전비 분담, 후방 지원 인력 파견까지요. 나토 동맹국들한테도 갔고 일본한테도 갔고 당연히 한국한테도 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궁금한 정도가 아니라 좀 걱정이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최근 방산 수출로 돈을 벌고 있는 나라잖아요.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참전은 안 한다. 워싱턴에서 그걸 곱게 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답이 나왔을 때 저는 좀 놀랐습니다. 거부였습니다. 단 전면 거부가 아니라 선별적 거부였죠. 한국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냈는데 군사적 확전 참여는 불가하다. 다만 방어 체계 운용 지원, 전후 복구 참여, 물류 운영 협력에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싸우지는 않겠다. 하지만 지키고 고치고 돌리는 건 하겠다. 이게 한국의 답이었습니다. 워싱턴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이틀 뒤에 다시 전화해서 이러더군요. 백악관에서 한국 대사 불러서 얘기했대. 꽤 세게 나갔다고 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업계에 도는 이야기로는 참전하지 않으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당한 압박이 있을 거라는 뉘앙스였다고 합니다. 무역 쪽에서도 뭔가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이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중동에서의 입지가 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고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기네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무기 들고 들어오는 나라와 참전은 안 하지만 방어 시스템을 깔아주고 항만을 고쳐주고 물류를 돌려주는 나라. 중동 입장에서 누가 더 편한 파트너겠습니까? 참전국은 나중에 정치적 대가를 요구합니다. 기지 사용권, 석유 이권,
정치적 발언권, 그게 이 바닥의 문법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요구를 안 합니다. 무기를 팔고 배를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운영해주고 대금을 받습니다. 깔끔하죠. 압둘라가 이 시점에서 저한테 한 말이 잊히질 않습니다. 리처드, 한국은 참 영리해. 칼을 들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아는 나라야. 저는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 평가라는 제목이었는데 전쟁 발발 이후 각국의 경제군 사회교적 대응 속도와 효과를 종합 평가한 겁니다. 미국이 1위인 건 당연했습니다. 전쟁 당사국 수준으로 개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2위가 한국이었습니다.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요. 평가 항목을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군사력 자체는 한국이 유럽 강대국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정책 대응 속도, 물류 안정성, 방산 수출 실전성과 에너지 위기 관리, 이 네 가지 항목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던 겁니다. 특히 정책 대응 속도는 조사 대상 28개국 중 1위였습니다. 박준혁 차장한테 이 보고서 얘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이러더군요. 부사장님, 한국은 원래 위기에 강한 나라예요. IMF 때도 코로나 때도 그랬거든요. 익숙한 겁니다. 익숙하다고요. 위기 대응이 익숙하다는 말을 이렇게 담담하게 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 주에 본사 임원 전략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중동 사업 현황 브리핑이었는데 제가 보고한 내용의 절반이 한국 관련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우리 경쟁 상대로 한국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중국이면 모를까? 한국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된 겁니다. 최고 전략 책임자가 제 보고를 듣고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이 이 전쟁에서 가장 많은 걸 얻어갈 수도 있겠군. 총 한 방 안 쐈는데 말이죠. 저는 그 회의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중동의 지도가 바뀔 겁니다. 영토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의 지도가요. 그리고 그 새 지도 위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새겨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시작이었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제 밥그릇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요.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 한 건 그 임원회의 직후였습니다. 보고서와 데이터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숫자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숫자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23년간 방산업계에서 먹고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현장을 안 보고 판단하면 반드시 틀린다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게 있었는데 공항이 빠르더군요. 입국 심사부터가 달랐습니다. 자동 게이트에 여권을 대고 얼굴 인식을 하니까 3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3초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입국 심사줄에 45분 서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택시 안에서 본 뉴스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어 자막이 달려 있었는데 박준혁 차장이 옆에서 통역해줬습니다. 초저출산 비상, 합계 출산율 0.68 기록, 인구 절벽 현실화 0.68이요. 국가가 유지되려면 2.1은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한국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를 찍고 있었던 겁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이는데 길거리에 유모차가 안 보였습니다. 진짜로요. 5분 넘게 창밖을 봤는데 한 대도 못 봤습니다. 저는 박 차장한테 물었습니다. 이 나라 괜찮은 건가요? 박 차장이 잠깐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그 질문 한국 사람들한테 하면 10명 중 9명이 모르겠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명이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에야 이해했죠. 서울에서의 첫 번째 미팅은 용산 국방부 인근에서 잡혀 있었는데 미팅 장소로 가는 길에 강남 쪽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박 차장이 차창 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 건물이 글로벌 테크 기업들 아시아 허브예요. 작년에 입주율이 98%를 넘겼거든요. 건물 외벽에 로고가 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이름들이었는데 그보다 제 눈을 잡은 건 건물 앞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양인 얼굴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요. 영어가 들렸고 노트북 화면에는 코드가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외국인 취업자들이에요. 요즘 서울이 핫하거든요. 핫하다고요.
인구가 붕괴하고 있는 나라가 핫하다니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 2년 사이에 한국 내 외국인 고급 인력 취업 비자 발급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었더군요. 특히 IT, 바이오, 반도체, 방산 분야에서요. 그리고 그 인력의 출신 학교 목록을 보고 저는 진짜로 의자에서 일어설 뻔했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칼텍, 미국 아이비리그와 최상위 공대 출신들이 서울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제 딸이 MIT를 나왔거든요. 졸업하고 당연히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할 줄 알았는데 동기 중 2명이 서울 오퍼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이 그러더군요. 아빠, 서울은 지금 실리콘밸리보다 빠르대. 정부 시스템이 달라서 뭘 하든 빠르게 돌아간대. 정부 시스템이 빠르다고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전자정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미팅 사이에 시간이 나서 박 차장한테 부탁해서 한국 정부 민원 시스템을 직접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박 차장이 본인 휴대전화로 뭘 보여줬는데 세금 납부, 사업자 등록, 건축허가 조회, 출입국 기록까지 전부 하나의 앱에서 되더군요. 이거 진짜 정부 시스템이에요? 네, 정부 244 시스템이에요. 거의 모든 행정이 여기서 처리돼요. 미국에서 사업자 등록 하나 하려면 주마다 다른 양식의 우편으로 서류 보내고 2주에서 4주 기다리는 게 일상입니다. 한국은 휴대전화로 3분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3분이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한국은 전국이 220V 단일 전압이더군요. 미국은 110V의 지역마다 배전 구조가 다르고 산업용은 또 다른 규격이라 인프라 깔 때마다 호환성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전국 어디서든 똑같은 전압, 똑같은 플러그, 똑같은 인터넷 속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장을 짓든 데이터 센터를 짓든 서버를 돌리든 인프라 세팅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다는 뜻이거든요. 하버드 출신 인재들이 서울로 오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빠른 정부, 균일한 인프라, 그 위에 올라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통신 생태계. 실리콘밸리가 가진 건 자본과 네트워크지만 서울이 가진 건 속도와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울 출장 마지막 날 박 차장이 한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경제학 교수인 제임스라는 분이었는데 한국 경제 성장 모델을 15년째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서울대에서 특강이 있어서 한국에 와 있었죠. 저녁 자리에서 만났는데 제임스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처드, 나 최근에 논문 하나를 거의 완성했는데 기존 경제학 모델로는 한국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 무슨 뜻이야? GDP, 자본 투입, 기술 혁신. 이 3가지 변수로 모든 선진국의 성장을 설명할 수 있거든.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근데 한국만 잔차가 너무 크게 남는 거야. 모델이 설명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뜻이지. 제임스가 냅킨 위에 그래프 비슷한 걸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교수가 냅킨 위에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 그건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 추가했어. 기업이 아니라 세대를 넣은 거야. 세대요? 한국에는 이름 없는 세대가 있어. 통계에는 잡히지만 경제학에서는 변수로 다뤄진 적이 없는 세대. 전쟁 직후 태어나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지금 수준까지 올려놓은 산업화 세대. 그리고 그 자녀 세대가 디지털 인프라를 깔았고 지금 손주 세대가 그 위에서 반도체와 방산을 수출하고 있어. 제임스의 눈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세 세대의 연결 구조를 변수로 집어넣자 잔차가 사라졌어. 모델이 완성된 거야. 한국의 성장을 설명하는 빠진 변수는 자원도 아니고 지정학도 아니고 세대였던 거지. 저는 그 순간 아까 택시에서 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0.68 인구 절벽. 붕괴. 그러면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건 어떻게 보는 거야? 제임스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 세대가 자기 자식 대신 시스템을 남긴 거지. 사람 수는 줄어도 시스템이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어놨어. 인구가 줄면 보통 나라가 쪼그라들잖아. 한국은 쪼그라드는 대신 밀도를 높인 거야. 적은 사람이 더 많은 걸 돌리는 구조. 전자정부도 자동화도 인프라 표준화도 전부 그 맥락이야. 저는 냅킨 위에 그래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세대라고요. 이름도 없는 세대가 변수였다니. 그때 박 차장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부사장님, 저희 할아버지가 포항제철 1세대 노동자셨거든요. 아버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서 30년 일하셨고요. 저는 방산 수출 업무를 하고 있고요. 3대가 한나라의 산업사를
그대로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이 나라는 붕괴하는 게 아니라 붕괴할 수 있는 조건을 연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줄면 외국 인재를 빨아들이고, 사람이 부족하면 시스템이 대신하고, 전쟁이 터지면 무기를 팔고 물류를 돌립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지는 구조. 이런 나라를 상대로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이 솔직히 좀 막막하더군요. 서울 출장에서 돌아온 뒤로 저는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제임스가 말한 세대 변수. 그건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철을 만들고, 아버지가 반도체를 만들고, 손자가 무기를 수출하는 3대의 연결. 경제학적으로 설득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세대가 연결된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연결되는 나라야 많잖아요. 독일도 3대째 자동차를 만들고, 일본도 3대째 전자제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 속도가 나오는 걸까? 그 답을 찾은 건 워싱턴에 돌아온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아시아 전략 세미나가 열렸는데 외부 연사로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캐서린 교수가 초청됐습니다. 산업조직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분인데, 최근 3년간 한국 제조업 현장을 직접 돌며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사 소개를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죠. 이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겠구나. 캐서린 교수가 단상에 올라서자마자 슬라이드를 한 장 띄웠습니다. 화면에 숫자 2개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7. 그게 전부였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고, 캐서린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숫자가 뭔지 아시는 분?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죠. 캐서린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뜬 건 한국 시민들이 긴 줄을 서서 금반지, 금목걸이, 돌반지를 내놓고 있는 흑백에 가까운 사진이었습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 부채를 갚은 사건입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고 모인 금이 227톤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전 세계 경제 위기 사례를 30년간 연구해왔습니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태국, 인도네시아.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자기 결혼 반지를 빼서 정부에 갖다 바친 나라는 인류 역사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캐서린 교수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의도적인 침묵이었죠. 여러분, 이건 애국심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건 집단 기억입니다. 집단 기억이요. 저는 그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캐서린 교수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극단적 빈곤을 경험한 세대가 아직 살아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 세대가 자녀에게, 자녀가 손주에게 전해준 것은 재산이 아니라 공포였다고요. 다시는 그렇게 되지 말자는 공포. 그 공포가 위기 순간에 폭발적인 단결력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보통 국가에서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려 합니다. 한국에서는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놓습니다. 이 차이가 한국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미국인으로서 상상이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은행에 달려가서 예금을 찾죠. 총을 사러 가죠. 자기 것을 지키는 게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금반지를 빼서 줄을 선 겁니다. 이건 본능이 아닙니다. 훈련된 겁니다. 세대를 걸쳐서 훈련된 거예요. 캐서린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는 분야와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집단 기억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2개의 도표가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가스터빈 제조 공정이었고 오른쪽은 한국 두산에너빌리티의 동일 제품 공정이었습니다. 일본식 모노즈쿠리, 즉 장인 문화는 한 명의 숙련공이 하나의 공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평균 숙련 도달 기간이 7년에서 10년입니다. 품질은 극도로 높지만 속도는 느립니다. 왼쪽 도표에 숙련 도달 7년이라는 표시가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 제조 현장에서는 숙련공 한 명이 아니라 팀 단위로 움직입니다. 개인의 숙련도가 7년이 아니라 3년 만에 팀 수준의 정밀도에 도달합니다.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캐서린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실패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한국 조선소 내부 시스템 캡처가 떴습니다. 용접 불량, 도장 결함, 배관 오차, 모든 실패 기록이 실시간으로 전사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고 다른 팀이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패가 장인의 수치입니다. 공유하지 않습니다. 도제 관계 안에서만 전수됩니다. 한국에서는 실패가 데이터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자산이에요. 한 팀이 실패하면 30분 안에 전체 라인이 그 실패를 학습합니다. 저는 그 순간 왜 한국 방산이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왔는지가 이해됐습니다. 전국 미사일 체계가 개발 시작부터 실전 배치까지 걸린 시간이 미국 패트리어트의 절반도 안 됐거든요. 기술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처리하는 속도가 달랐던 겁니다. 캐서린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는데 거기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훈련된 인간 시스템이다. 제가 3년간 한국 제조 현장을 돌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한국에는 천재적인 개인이 시스템을 이끄는 구조가 아닙니다. 평범한 개인들이 시스템 안에서 비범하게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뿌리를 추적하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집단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캐서린 교수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미국에는 뛰어난 개인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뛰어난 장인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뛰어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을 만든 건 기업이 아니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세대의 약속입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양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이클과 마주쳤습니다. 마이클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방금 발표 내용대로라면 한국이 방산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라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 기술 제재나 수출 통제로는 못 막는다는 뜻 아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기술은 규제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걸고 수출을 막고 라이센스를 제한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규제합니까? 실패를 공유하는 문화를, 위기 때 금반지를 빼는 본능을, 3대에 걸쳐 쌓인 집단 기억을 어떻게 제재합니까? 못합니다. 박준혁 차장한테 그날 밤 메일을 보냈습니다. 캐서린 교수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줬더니 박 차장 답장이 딱 한 줄이었습니다. 부사장님, 저희는 그냥 원래 이렇게 살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나라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인프라는 도로도 아니고 항만도 아니고 반도체 공장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가 인프라인 나라. 그리고 그 인프라는 어떤 제재로도, 어떤 전쟁으로도, 어떤 위기로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잠 못 들게 한 겁니다.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보통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제 책상 위에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중동사업부 분석팀이 작성한 건데 제목이 좀 길었습니다. 중동 전후 복구, 시장 진출 현황 및 경쟁 구도 분석. 보통 이런 보고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순서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단독 섹션으로요. 분석팀 매니저한테 물었습니다. 한국을 왜 단독으로 뺐어? 부사장님, 한국이 지금 중동에서 하고 있는 게 다른 나라들과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따로 분류하지 않으면 보고서 구조가 안 잡혀요. 카테고리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보통 전쟁이 터지면 방산 기업이 먼저 들어갑니다. 무기를 팔죠. 그 다음에 건설사가 들어갑니다. 부서진 걸 고치죠. 그 다음에 에너지 기업이 들어갑니다. 석유 시설을 복구하죠. 이게 순서입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가 23년간 봐온 패턴이에요. 한국은 이 순서를 무시했습니다. 방공 체계 납품, 항만 복구, 선박 발주, 에너지 인프라 재건.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요. 다른 나라들은 무기 계약 먼저 따고 그 관계를 지렛대 삼아서 건설이나 에너지 쪽으로 확장하는데 보통 2, 3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그 2, 3년을 건너뛰고 한 방에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봤죠. 아랍에미리트 건이 가장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천궁방공 체계를 납품하면서 계약서에 후속 지원 항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공 체계 운용 요원 교육, 정비 시설 건설, 부품 현지 생산 공장 설립. 여기까지는 방산 수출에서 흔히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을 읽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세게 기댔습니다. 항만 보안 시스템 연동 설계, 해상 조기 경보 네트워크 구축, 연안 경비 함정 공동 운용 체계, 방공 미사일 계약서에 항만과 해양 안보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항만 시스템을 깔려면 한국 조선사의 함정이 필요하고 함정을 운용하려면
한국식 해상 통신 체계가 필요하고 그 통신 체계는 한국산 반도체 위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구조인지 보이시죠? 하나를 사면 전부를 사야 하는 겁니다. 미사일 하나를 산 게 아니라 생태계를 산 거예요. 마치 휴대전화 하나 샀더니 통신사 약정에 앱스토어에 클라우드까지 따라오는 것처럼요.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산업 패키지였습니다. 사우디 거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에 요청한 건 표면적으로는 방공체계 추가 도입이었는데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의제 목록을 보니까 12개 항목이었습니다. 방공, 함정, 무인기, 탄약, 정비 교육, 위성 통신, 사이버 보안, 항만 설계, 해수 담수화 플랜트, 원전 기술, 자문, 스마트 시티 인프라,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12개요. 방산회의에서 담수화 플랜트가 나오고 전자정부가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되더라고요. 한국은 이 12개를 전부 공급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방공은 LIG, 함정은 HD 현대, 원전은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정부는 한국이 세계 1위를 19년 연속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한 나라에서 이 모든 걸 원스톱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다선 나라한테 나눠서 발주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겁니다. 압둘라한테 전화했습니다. 이 패키지 구조, 너희 쪽에서 먼저 요청한 거야? 한국이 제안한 거야? 압둘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야. 우리가 필요한 걸 말했더니 한국이 전부 된다고 하더라고.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안 했어.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안 했다. 이 한마디가 저한테는 핵펀치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또 흔들렸거든요. 중동 경유 해상 물류가 타격을 받으면서 대만발 반도체 운송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인데 그 물량의 상당 부분이 중동 해상 루트를 타거든요. 그 루트가 불안정해지니까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다시 공급망 다변화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잡고 있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삼성이 대만 다음 2위입니다. 전쟁으로 대만 루트가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반도체 장기 공급 계약을 서두르기 시작했고 미국 빅테크들도 한국 파운드리 물량을 늘렸습니다. 마이클이 이 상황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처드, 한국이 지금 하는 게 뭔지 알아? 전쟁을 지렛대로 쓰고 있는 거야.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반도체 공급망에서 필수 위치를 잡고 에너지 인프라까지 들어가고 있어. 전쟁이 길어질수록 한국 의존도가 올라가는 구조라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때 제가 주목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의 성격이 바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거였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하드웨어 수출이죠. 그런데 이번 중동 전쟁을 기점으로 한국이 파는 게 달라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납품한 천궁방공 체계에는 10년짜리 운영 유지 계약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시스템을 운용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요격 데이터를 분석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시스템 운영 수출입니다. 제가 로키드에서 23년간 해온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이겁니다. 무기를 팔고 운영 계약으로 장기 수익을 만드는 구조. 미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그걸 배운 겁니다. 아니, 배운 정도가 아니라 한 단계 진화시켰습니다. 무기 운영의 항만과 에너지와 통신까지 묶어서 통째로 운영 계약을 따는 구조를 만들었으니까요. 박준혁 차장한테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준혁 씨, 중동 운영 유지 계약 한국 정부 차원에서 밀고 있는 거예요? 네. 방위사업청이 수출 구조를 아예 바꿨어요. 무기 단품 수출에서 국방 운영 시스템 패키지 수출로 전환한 거죠. 작년부터 준비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타이밍이 맞아떨어졌다고요.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나라는 대체 몇 수 앞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까?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산업 구조를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미사일 한기가 아니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항만과 함정과 통신과 에너지와 행정이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 전체를 파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한번 깔리면 10년, 20년 동안 한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복구가 시작되고 복구에 필요한 것들을 한국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항만, 선박, 에너지, 전자정부, 반도체. 전쟁 중에는 무기로 들어갔고 전쟁 후에는 인프라로 남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도 한국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날 저녁 본사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걸면서 마이클한테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회의 소집됐어. 의제는 한국이야. 시동을 건 채로 잠시 핸들을 잡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국이 의제가 되는 회의에 제가 23년 만에 처음 불려가고 있었으니까요. 긴급 회의는 예상대로 무거웠습니다. 록히드 최고 전략 책임자가 직접 주재했고 중동 사업부, 유럽 사업부,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 수석급이 전부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한국 방산의 중동 시장 확대에 대한 대응 전략.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 수석인 스티브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우리를 이기고 있는 건 가격 때문도 아니고 기술 때문도 아닙니다. 50년 때문입니다. 50년이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스티브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에 처음 진출한 게 1970년대입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주베일 산업항을 지은 게 1976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한국은 중동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스티브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중동 프로젝트 연표였는데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빈칸이 없었습니다. 매년, 매 10년,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전쟁할 때 들어가고 전쟁 끝나면 나옵니다. 유럽도 비슷하죠. 프로젝트가 끝나면 철수합니다. 한국은 안 나갑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를 따서 그대로 남아요. 50년 동안 그랬습니다. 저는 그 연표를 보면서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압둘라가 며칠 전에 했던 말이요. 한국은 끝까지 남는 나라라고. 그때는 그냥 외교적 립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이건 립서비스가 아니라 50년짜리 팩트였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스티브한테 따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과 중동의 50년 협력사를 정리한 게 있으면 보내달라고요. 스티브가 보내준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제가 놓치고 있던 퍼즐 한 조각을 찾았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노동자들이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사우디 사막에서, 리비아 해안에서, 쿠웨이트 유전지대에서, 섭씨 50도가 넘는 현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그게 단순 노동이었냐고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는 동안 그 관계가 변했습니다. 노동자에서 엔지니어로, 엔지니어에서 설계자로, 설계자에서 시스템 운영자로. 압둘라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질문을 했죠. 압둘라, 너희 아버지 세대의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한 적 있어? 전화 너머로 압둘라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비즈니스 톤이 아니라 좀 더 낮고 천천한 목소리였습니다. 리처드, 우리 아버지가 주베일 항만 건설 현장 감독관이셨어. 1978년에 그때 한국 현대건설팀이 왔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 뭐라고 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 날까지 남더라. 다른 나라 업체들은 공정률 90%쯤 되면 본국으로 빠지기 시작해. 마무리는 하청한테 맡기고 한국 사람들은 100%가 아니라 105%를 채우고 갔다고. 완공 후에도 한 달을 더 남아서 현지 기술자들한테 운영법을 가르쳐줬대. 105%를 채우고 갔다. 저는 그 표현을 메모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셨어. 다음에 뭘 지을 일이 있으면 한국을 불러라.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니까. 50년 전에 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말이 지금 그 아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한국과 맺는 배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뢰의 구조입니다. 계약서에는 안 적혀 있지만 세대를 넘어서 전해지는 거요. 그리고 이 신뢰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동 현지 채널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현지 기술, 인력 상당수가 한국식 기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현지 인력을 직접 교육시킨 건데 이 교육 방식이 중국이나 일본과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에너지공사의 기술이사가 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기업은 자기네 노동자를 데려와서 일을 끝내고 갑니다. 우리한테 기술이 남지 않아요. 일본 기업은 기술을 가르쳐 주긴 하는데 매뉴얼대로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안 알려줘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왜 이 용접을 이 각도로 해야 하는지, 왜 이 배관이 이 두께여야 하는지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응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은 일을 대신 해주고 갑니다. 일본은 방법을 알려주고 갑니다. 한국은 이유를 알려주고 갑니다. 이 차이가 50년 동안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동 기술 인력의 뼈대 자체가 한국식으로 훈련된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한국 시스템이 가장 익숙한 거죠. 호환성이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인간 수준에서요. 그 즈음에 제가 읽은 또 하나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도시사회학과의 마틴 교수가 쓴 논문이었는데 서울이라는 도시를 분석한 거였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50km의 역설. 마틴 교수의 논점은 이랬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북한과의 군사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50km도 안 되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어떤 수도도 이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적대 국가의 포병 사거리 안에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도시에 투자가 몰릴 이유가 없습니다.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서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철, 통신, 전력, 의료, 교육, 전부요. 마틴 교수가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서울은 전쟁 위험을 무시해서 성장한 게 아니라 전쟁 위험 때문에 성장했다.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인프라, 건설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지하철을 깊게 파는 이유가 폭격 대피소를 겸하기 때문이고 통신망을 2중 3중으로 까는 이유가 유사시 군사 통신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이고 전력망을 분산시킨 이유가 한 곳이 타격받아도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설계한 도시가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 효율의 도시가 된 거죠.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캐서린 교수의 세미나가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세대의 약속. 그 약속이 사람만 훈련시킨 게 아니라 도시 자체를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연결됐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항만을 짓고 방공망을 깔고 스마트 시티를 설계하는 그 능력.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50km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나라를 설계하고 또 설계한 경험이 고스란히 수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 위험 앞에서 도시를 지은 나라가 전쟁이 터진 나라의 도시를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이력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박준혁 차장한테 마틴 교수 논문 이야기를 했더니 박 차장이 평소답지 않게 한참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저희 아파트에서 창문 열면 북한산이 보여요. 맑은 날에는요. 근데 그 창문 아래에서 아이가 숙제를 하고 아내가 저녁을 만들고 저는 방산 수출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게 저희 일상이에요. 포병 사거리 안에서 일상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사막에서 흘린 땀이 지금의 신뢰가 됐고 50km 안에서 버틴 긴장이 지금의 기술이 됐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이기고 있는 이유는 가격표 위에 적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떤 스프레드시트에도 담을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 긴급 회의 이후로 본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방산을 화제에 올리면 가성비 좋은 무기 파는 나라 정도의 반응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성비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영역에 한국이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제가 본격적으로 한국 방산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한 건 펜타곤 쪽에서 의뢰가 하나 들어오면서였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방위기술평가국에서 한국산 방공체계의 실전 성과를 기술적으로 분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로키드가 패트리어트를 만드는 회사니까 경쟁 제품 분석을 우리한테 시킨 거죠. 좀 아이러니하긴 했지만 어쨌든 일이니까 받았습니다. 분석팀을 꾸려서 천군과 천광의 실전 데이터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전장에서 수집된 요격 기록, 레이더 탐지 데이터, 교전 시간,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을 패트리어트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었는데 이틀째 되는 날 분석팀 수석 엔지니어인 데니얼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 당혹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부사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천궁 체계를 분석하는데 분해가 안 됩니다. 분해가 안 된다니. 기술적으로? 아니요. 개념적으로요. 패트리어트는 미사일이 있고 레이더가 있고 지휘 통제 시스템이 있고 이게 각각 분리된 모듈이거든요. 각 모듈을 따로 분석하면 전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천궁은 그게 안 돼요. 미사일, 레이더, 인공지능 기반 위협 판단 알고리즘, 전자전 센서, 데이터 링크, 이게 전부 하나로 엮여 있어서 어느 하나만 떼어내면 나머지가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러면 그게 왜 실전에서 차이가 나는 건데? 데니얼이 노트북을 펴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위협을 탐지하고 판단하고 교전 명령을 내리는 과정이 단계적입니다. 레이더가 먼저 잡고 지휘관이 판단하고 발사 명령을 내리죠. 이 과정에 평균 8초에서 12초가 걸립니다. 천궁은 이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요. 인공지능이 레이더 데이터와 적외선 센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위협 등급을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지휘관에게 교전 옵션을 자동으로 제시합니다. 반응 시간이 3초에서 5초입니다. 8초와 3초, 숫자로 보면 5초 차이입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5초가 뭔지 아십니까? 생존과 전멸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부사장님, 더 문제인 건 이겁니다.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한국산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요. 센서도 한국산이고 데이터 링크도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겁니다. 전체 체계에서 외국산 핵심 부품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10% 미만. 패트리어트도 미국 자체 기술 비중이 높지만 일부 핵심 센서와 소재는 유럽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의 전부를 자기 안에서 해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가 있으니까 칩을 만들고, 칩이 있으니까 인공지능을 돌리고,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센서와 미사일과 레이더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23년간 보아온 무기 체계의 경쟁은 항상 단품 대 단품이었습니다. 미사일 대 미사일, 전차 대 전차, 전투기 대 전투기. 그런데 한국은 그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단품을 파는 게 아니라 체계를 파는 거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올라간 거죠. 그때 제가 떠올린 게 한화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천궁 체계를 만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모기업이죠. 이 기업의 역사를 조사하다가 한 가지 사건을 발견했는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1977년 전라북도 이리역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약을 실은 화물열차가 폭발한 건데 도시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때 한화의 전신인 한국화약이 사재를 털어서 복구에 참여했습니다. 폭발물을 만드는 회사가 폭발 사고의 복구를 자비로 한 겁니다. 의무도 아니었고 법적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화약을 다루던 회사가 폭발을 복구하고 그 경험이 쌓여서 건설과 엔지니어링으로 확장하고 거기서 다시 방산으로 진화하고 지금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통합한 전장 운영 시스템을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이 된 겁니다. 50년 전 폭발 현장에서 삽을 들었던 회사가 지금 중동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 이력이 기업으로 응축된 거예요. 캐서린 교수가 말한 훈련된 인간 시스템, 제임스가 말한 세대 변수, 마틴 교수가 말한 50km의 역설, 전부 같은 뿔이었습니다. 집단 학습형 생존 시스템. 위기가 올 때마다 무너지는 대신 학습하고 학습한 걸 다음 세대로 넘기고 그 세대가 더 강한 시스템을 만드는 구조.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펜타곤에 제출한 날 방위기술평가국 담당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카터 부사장,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 체계를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 3년이면 됩니다. 우리도 인공지능 통합방공 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체계를 운용할 인간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시간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주에 글로벌 방산 전문지 제인스에서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방공체계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 목록이 실렸는데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는 이미 알고 있었고 새로 추가된 이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인도, 이라크, 중동을 넘어서 유럽과 아시아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그 기사를 보고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기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 포럼에 참석했는데 패널 토론 주제가 이랬습니다. 미래 전쟁의 기준 누가 쏘는가에서
누가 작동하는가로 패널리스트 4명 중 3명이 한국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영국 왕립국방연구소 연구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20세기 전쟁은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느냐의 게임이었습니다. 21세기 전쟁은 누가 더 빠르게 시스템을 작동시키느냐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게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스티브가 다가왔습니다. 스티브가 종이컵을 손에 쥔 채로 잠깐 창밖을 보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경쟁자를 분석하는 눈이 아니라 뭔가를 인정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리처드, 우리가 패트리어트를 처음 만들 때가 1980년대야. 40년 넘게 업그레이드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한국은 그 40년을 15년 만에 압축한 거야. 스티브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로비 유리창에 비친 워싱턴 스카이라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15년으로 압축한 나라. 그리고 그 압축의 동력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 박준혁 차장한테 그날 저녁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 씨, 솔직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박 차장이 잠깐 웃더니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저희는 그냥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건데요. 대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한마디에 50년이 압축돼 있었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빈곤의 공포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약속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펜타곤 보고서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은 어떤 기술 제재로도 복제하거나 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 그것은 체계 설계 능력이며 그 능력의 원천은 세대를 관통하는 집단 학습 구조다. 23년간 쓴 보고서 중에서 가장 불편한 문장이었습니다. 전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였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것도 아니고 유엔이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전쟁 내내 호르무즈 해협은 화약고였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좁은 물길인데 양쪽에서 기뢰가 깔리고 무인기가 날아다니고 보험사들이 통과 선박 보험료를 10배 가까이 올린 상태였거든요. 유조선 선주들이 운항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유가는 천장을 모르고 올랐고 유럽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해군이 움직였습니다. 청해부대를 기반으로 한 호르무즈 해협 안정 작전이 개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 2척과 초계함 1척이 해협 양쪽에 배치됐고 한국이 자체 개발한 기뢰 탐지 소나 시스템과 무인 수상정이 해협 전역의 기뢰를 탐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전이 아닙니다. 기뢰 제거와 항로 안전 확보, 딱 그것만 한 겁니다. 한국이 참전을 거부했다는 걸 기억하시죠? 싸우지는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싸우지 않으면서 해협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기뢰를 치우고 항로를 열고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한국 해군이 작전을 개시한 지 열흘 만에 로이드, 런던 보험시장이 호르무즈 통과 선박 보험료를 30% 인하했습니다. 열흘이요. 유조선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국제 유가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 공식 성명을 냈는데 한국 해군의 호르무즈 안정작전에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이 한국 해군한테 고맙다고 한 겁니다. 러시아 반응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호르무즈 작전은 특정 진영에 편향되지 않은 균형 잡힌 접근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한국 군사 작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미국 동맹국의 군사 활동을 러시아가 칭찬하는 상황. 이게 가능하려면 한국이 한 행동이 어느 쪽에도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총을 쏘지 않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나라. 저는 이쯤 되니까 더 이상 놀라지도 않게 되더군요. 그런데 정말로 저를 놀라게 한 건 군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왔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17살짜리 딸 에밀리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더군요. 울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이야? 아빠, BTS가 컴백했어. BTS요. 저는 솔직히 K-팝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한국 가수 그룹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에밀리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는데 유튜브 실시간 조회수가 눈앞에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분당 수백만 단위로요.
광화문에서 컴백 무대를 했는데 아빠, 경복궁 앞에서 세상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는데 에밀리가 보여준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을 배경으로 현대적인 무대가 설치돼 있었고 수만 명의 관객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객 중에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유럽에서 날아온 팬들이라고 에밀리가 설명해줬는데 특히 프랑스와 독일 젊은 층이 오열하고 있는 영상이 돌고 있더군요. 아빠, 트위터에서 서울이 전 세계 트렌드 1위야. BTS 컴백이랑 광화문이 동시에 올라갔어. 저는 그 순간 좀 이상한 연결을 느꼈습니다. 같은 주에 한국 해군이 호르무즈를 안정시킨 뉴스와 한국 가수 그룹이 경복궁 앞에서 공연한 뉴스가 전 세계에 동시에 퍼지고 있었거든요. 군사와 문화가 같은 타임라인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마이클이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한국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동시 공개돼서 개봉. 2주 만에 한국 관객 1,000만 명을 넘겼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 영화였는데 미국에서도 스트리밍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고 하더군요. 마이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처드, 내 와이프가 그 영화 보고 울었어. 어린 왕이 삼촌한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당하는 이야기라면서 한국 역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한국 왕의 이야기에 우는 거야. 모르는 역사에 우는 겁니다. 이게 문화의 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무기도, 반도체도, 조선 기술도, K-팝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를 가진 거였습니다. 군사력으로 안정을 만들고 산업으로 복구를 하고 문화로 마음을 얻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나라는 많습니다. 미국은 군사와 경제는 강하지만 문화가 반감을 사기도 하죠. 일본은 문화는 강하지만 군사적 영향력은 제한적이고요. 중국은 경제력은 크지만 문화적 호감도가 낮습니다. 한국은 이 세 축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 미사일은 방어 무기이지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작전은 항로 안정이지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반도체는 공급이지 통제가 아닙니다. K-팝과 영화는 감동이지 프로파간다가 아닙니다. 강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나라. 이게 한국이 도달한 위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적으로 돌리고 싶은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칭찬하고 유럽도 감사하고 중동도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에밀리가 잠들고 난 밤, 저는 서재에 앉아서 지난 몇 주간의 일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인천공항 물류 데이터를 보고 놀랐던 날부터 캐서린 교수의 집단 기억 강연, 제임스의 세대 변수 이론, 마틴 교수의 50km 역설, 한화의 이리역 복구 이야기, 그리고 호르무즈와 광화문까지 전부 하나로 연결되더군요. 세대의 희생이 인간 시스템을 만들었고 인간 시스템이 생존 도시를 만들었고 생존 도시가 전장 시스템을 만들었고 전장 시스템이 산업 패키지가 됐고 산업 패키지가 글로벌 신뢰가 됐고 그 신뢰 위에 문화가 올라탔습니다. 하나의 줄기였습니다. 뿌리부터 꽃까지 전부 같은 나무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은 붕괴 직전의 조건을 연료로 바꾸는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도시 설계 능력으로, 빈곤의 기억을 산업, 경쟁력으로, 인구 위기를 인재 유입 구조로, 강대국 압박을 외교적 자율성으로 보통 나라가 무너지는 지점에서 한국은 도약합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며칠 뒤 박준혁 차장한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국은 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 차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저희는 전쟁이 끝나면 다음 위기를 준비합니다. 원래 그래왔으니까요. 원래 그래왔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어두웠고 포토맥 강 위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3년간 이 도시에서 세계 최강국의 방산을 다뤄왔는데 인구 5천만의 나라 하나가 제 세계관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리처드 카터입니다. 미국 글로벌 방산기업 부사장이고 23년 경력의 중동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료로 바꿉니다.